부동산 투자의 정의는 투자의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란 수익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투자의 정의와 동일하죠. 다만 그냥 자산이 아니고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취득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부동산 투자라고 부를 때는 부동산 실물만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권리나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부동산 관련 권리에는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분양권, 입주권 등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어요. 이런 권리들도 전부 매매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에는 앞 시간에 알아봤던 부동산 펀드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런 증권이나 파생 상품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전부 포괄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투자의 대상에는 부동산 실물뿐 아니라 권리 및 금융상품이 폭넓게 포함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사례들을 좀 나열해 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는 부동산 투자의 대상이 부동산 실물과 권리 및 금융상품으로 나누어진다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실물은 흔히 용도에 따라서 다시 나눕니다. 크게는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구분하는데요. 그만큼 주거용 부동산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투자의 대상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아파트에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사고 파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의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는 투자의 단위 금액이 크고 일단 투자를 하면 장기간 보유하면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파트 중에서도 일정 세대수 이상 되는 규모의 임대주택을 주로 투자의 대상으로 합니다. 기관 투자자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기관 투자자들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주택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하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기관 투자자에 의한 임대주택 투자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점점 더 확장이 돼서 노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실버하우스 또는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스튜던트 하우징에 대한 투자도 제법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그 안에 다시 여러 가지 용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피스입니다. 오피스는 중심 업무지구에 있는 업무용 빌딩을 얘기하는 거죠. 업무용 빌딩은 그 사회의 경제가 돌아가는 한 그것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의 투자 성과는 그 사회의 경기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전형적인 업무 공간 외에도 공유 오피스와 같은 플렉시블 스페이스가 투자 대상으로 크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주로 투자 대상이 되는 두 번째 용도는 리테일입니다. 리테일이라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기관 투자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중에서도 규모가 좀 큰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백화점, 할인점, 쇼핑몰 등 대형 상업시설들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상업시설 외에도 우리 주위에 많이 분포해 있는 편의점과 같은 그런 체인형 점포의 경우 수십 개 또는 수백 개를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세 번째 용도는 흔히 인더스트리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류센터나 도시형 공장과 같은 산업용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규모가 큰 대형 시설들이 주로 투자의 대상이 되죠.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들을 상대로 창고 공간을 제공하는 셀프 스토리지나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IT 산업의 발달에 의해서 급속도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도 투자의 대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마지막으로 투자의 대상이 되는 용도는 호스피탈리티입니다. 이 호스피탈리티라는 것은 호텔이나 리조트와 같은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기관 투자자의 투자 대상으로 선호되는 것은 도시형 고급 호텔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시에 존재하는 중저가 호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런 호텔도 투자 대상으로 선호되고 있고요. 고위험 고수익에 해당하지만 리조트 호텔도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동산 실물의 종류를 설명드리면서 아파트부터 호스피탈리티에 이르기까지 외래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냥 적었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한국어를 찾기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인더스트리얼이나 hospitality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넓은 용어이기 때문에 산업용 부동산, 호텔 이렇게만 번역하면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 단어들을 번역하지 않고 이대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공자분들이 이들 용어에 좀 익숙해지시라고 굳이 번역하지 않고 그냥 영어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권리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권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물건과 채권을 폭넓게 포괄하고요. 이 물건과 채권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은 민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에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부동산 펀드나 리츠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즉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 투자도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 중에서는 이미 언급한 내용도 몇 개 있는데요. 그걸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부동산 투자는 시장 규모가 큽니다. 부동산은 대부분 국가에서 국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들이 전부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일부 거래되는 양만으로도 굉장히 큰 시장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크다는 것은 기관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관 투자자는 운용 자산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무리 양질의 투자 대상이라도 시장 규모가 너무 작으면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단위 투자의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주택도 수억에서 수십억을 하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오피스나 리테일 같은 큰 부동산들은 수천억에서 1조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한 건 한 건의 투자를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투자를 할 때마다 자금 조달을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전 시간에 투자의 재무적 이해를 설명하면서 대부분 투자자가 자기 자본뿐 아니라 타인 자본도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장외거래 중심의 시장입니다. 장외거래라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상장 주식이나 상장 채권과 같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런 자산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택을 구입을 할 때도 대부분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 계약을 하죠. 그런 거래를 장외거래라고 합니다. 장외에서 주로 거래된다는 것은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적합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택을 구입할 때도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관 투자자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그 수익이 가치 상승뿐 아니라 운영을 통해서도 발생합니다. 사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도 가치 상승뿐 아니라 주식의 경우 배당, 채권의 경우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그 비중이 가치 변동에 비해서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가격의 변동만을 생각하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는 적어도 기관 투자자 시장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수익뿐 아니라 비용 면에서도 특수한 성격을 가집니다.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에 투자할 경우 최초 투자비를 지출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비용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유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가가 투자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부동산의 가격이 물가와 비슷하게 변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관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인 연금기금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연금기금은 가입자가 맡긴 돈을 잘 운영을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뒤에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할 수 있는 이 연금의 액수가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연금기금의 투자 대상이 물가 상승률만큼의 수익률을 내준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특징은 그 수익률이 주식이나 채권의 수익률과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입니다.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서 담아라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것의 개념을 나타낸 말입니다. 이때 계란을 담는 바구니가 다르다는 것은 수익률의 특성이 다른, 다시 말해서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수익률의 특성을 가지는 자산에다가 분산 투자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자산의 수익률이 이들의 수익률과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은 기관 투자자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런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대체 투자 중에서도 자본시장, 특히 기관 투자자에게 선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투자란 수익을 위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의는 투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 의미를 아주 좁게 설정한 겁니다. 마치 취득하는 것만을 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투자는 자산을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처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투자의 목적인 운영소득과 자본이득은 어떻게 창출되는 걸까요? 제가 갑자기 운영소득과 자본이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두 용어는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자면 바로 이 운영소득과 자본이득입니다. 우선 여기서는 운용소득은 임대수입, 자본이득은 매매차익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 여건 변화와 가치 창출 행위인데요. 시장 여건 변화는 경기가 변동하면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말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수익의 발생은 우리가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이 아닌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치 창출 행위를 합니다. 이 가치 창출 행위는 부동산의 라이프 사이클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의 가치 창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추구하는 가치 창출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개발이고요. 두 번째는 운영입니다. 부동산의 시작은 자연입니다. 이 자연 상태는 그 자체로 소중하지만 경제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활용하기 편한 형태로 이 자연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택지를 조성하죠. 이 택지는 자연 상태에 비해서는 활용하기 좋지만 그 자체로 수익을 그다지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그러한 공간의 수요자에게 임대를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이 건물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감소하는데요. 그 가치가 완전히 소멸할 경우 이 부동산은 폐기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건물을 멸실하고 다시 택지 상태로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첫 번째 요인은 인간이 부동산을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시키는 과정에서 한 번 발생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택지 상태로 넘기는 것을 토지 개발, 이 택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을 건물 개발, 그리고 가치가 소멸한 건물을 부시고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개발 행위가 부동산으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투자론의 관점에서 개발을 정의하자면 부동산을 단계의 이행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굳이 단계를 이행하지 않고 어느 특정한 단계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단계는 바로 여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 상태의 부동산은 그것을 임대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간의 수요자, 즉 임차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익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이 행위 자체도 임대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부동산은 사람과 같이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요. 그 라이프 사이클의 단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 또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누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도 그 창출되는 가치의 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보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동산 투자의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처분합니다. 그리고 이 취득에서 처분으로 이행을 하는 동안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고요. 이 보유하는 동안
잘 운영을 해서 운용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자본이득과 운용소득을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 투자의 종류는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에 의해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개발이고 두 번째가 매입입니다. 개발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해서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죠.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싶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실제로 건물까지 지어져서 운영에 따른 수익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건물이요. 그러한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내가 직접 짓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남이 지어놓은 것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별거 아닌 구분이긴 한데요. 실제로 투자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과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동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비교해 보면 이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방법을 구분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취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발과 매입으로 나누는 것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의 반대 과정인 처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지 않아요. 부동산 투자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처분은 대부분 돈을 받고 파는 매각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의 과정을 잘 기억하시고 이 과정에 진입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으로 개발과 매입의 차이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